1453년 10월 10일 밤 조선의 역사가 뒤집혔다. 수양대군은 달랐다. 명나라 사신길에서 세력을 키우고 무사 100명을 자신의 궁 뒤뜰에 모아 칼을 갈았다. 팔도에 날래고 용감한 자들이 수양대군 궁으로 몰린다. 책사 한명회, 무장양정, 그리고 홍윤성, 이들은 날마다 누구를 먼저 제거할 것인가를 논했다. 거사 당일 수양대군 궁은 평소처럼 북적였다. 술도 많고 안주도 좋았다. 그러나 이날은 달랐다. 발시위를 떠난 살이 다시 돌아오는 법은 없다. 가자. 거사를 망설이는 부하들을 발길로 걷어차고 홀로 뛰쳐나간 수양대군. 한 명에는 남은 자들에게 명부록의 수결을 받았다.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산다. 성사되면 원운, 패하면 역적의 명부다. 한편 서대문 밖 김종서의 집. 70이 넘은 백발의 노정승이지만 눈빛만큼은 매서운 호랑이였다. 조선 제1의 정승, 육진을 개척한 장수, 홍윤성이 탐색을 위해 먼저 찾아왔다. 그러나 김종서의 눈빛에 눌려 4살배기 손자에게 뺨까지 맞고도 결국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갔다. 종서는 무언가 불길함을 느꼈지만 설마 어찌하려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방심이었다. 그날 저녁 수양대군이 직접 찾아왔다. 관복 차림에 험상궂은 부하 셋을 데리고 저 영흥대군 부인일 말이오. 삼업불이 부러졌소이다. 미끼였다. 한명회의 계책, 아들 승규를 자리에서 떼어놓기 위한 함정. 승규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수양대군이 오른손을 번쩍 들었다. 그것이 군호였다. 아니, 이런 법은 없소. 달빛 아래 붉은 얼룩이 남았다. 수양대군의 하얀 관복자락이 펄럭이며 사라졌다. 단종은 이후 어찌 되었을까? 수양대군이 왕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행복해져요. 1443년 문종대왕께서 승하하신 지 벌써 5달이 지나 백악으로 낙엽 날리는 10월이 되었다.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황제의 임명장과 관복 하사에 살해하는 논의가 있었다. 명나라 조정의 안면을 익히는 것은 조선에서 세력을 잡는 데 매우 요긴한 일이었기에 누가 사신으로 가느냐가 큰 관심거리였다. 어린 새 왕이 정전에 나온 가운데 삼공육경, 삼사장관 이하 여러 대관이 모이고 수양, 안평, 금성 등 여러 대군도 참석하여 정부와 종친이 서로 겨룬 끝에 마침내 종친 중 수양대군이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애초에 새 왕이 등극했을 때 대사원 기관의 상소로 여러 대군이 정원을 거치지 않고 국정에 간섭하거나 사람을 모아 정치를 논하는 것을 금하는 금분 경안이 올라왔다. 이는 왕이 어린 틈을 타 강성한 숙부들이 국정을 휘두르는 폐단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이 안은 그대로 확정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도승지 강맹경이 이를 수양대군에게 밀고 했고 한명회 등은 결사 반대했다. 만일 기건의 말대로 된다면 종친의 수족을 묶어 가두어 놓음이나 다름없는 것이 왜다. 이에 한명회는 정부와 각사에 친당이 없는 곳이 없는 안평대군을 움직여 해결하는 계책을 제시했다. 금분경화는 종친 전체에 관계되는 일이니 안평대군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만일 것이 왜다. 기건이가 종친의 분경을 금한다는 것은 종친을 의심하는 것이요, 특별히 종친 중 가장 세력이 있는 안평대군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나리가 안평대군을 부추기면 반드시 안평대군이 가만히 있지 아니할 것이 왜다. 안평대군이 동요하시거든 나리가 안평대군과 함께 황보인 이하 여러 집정이 모인 곳에 가셔서 종씨를 의심함은 무슨 까닭이냐. 이것은 필경 우리를 욕보이려 하는 것이니 상감께 상소하여 처분을 기다리겠노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소서. 그럼 못난 황보인이 반드시 겁을 내어 수그러질 것이 왜다. 그렇게 수그러지면 더 큰 소리로 책망하여 그 무리들의 기세를 꺾어 놓으면 후일에도 나리를 두려워할 것이니 일거양득이 왜다. 언제라도 나리께서 한번 위험을 세워야 하는데 이번이 좋은 기회이니 잘하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 왜다. 그것이 종실에 그리 욕될 것이 있습니까? 분경을 금하자는 것은 선조부터도 있어 왔고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안평대군은 수양대군의 뜻에 찬동하지는 않았으나 굳이 반대도 못하였다. 그의 뜻이 어떠하건 함께 황보인에게 가기만 하면 수양대군의 목적은 이룬 것이 된다.
같이 가서 안평대군을 곁에 앉혀놓고 수양대군 자신이 나서서 말하면 결국 안평도 같은 뜻으로 보이게 할 심산이었다. 이때 마침 황보인은 의정부에 앉아 우의정 정분과 국사를 의논하고 있었다. 좌의정 김종선은 이날 자리에 없었다. 수양, 안평 두 대군이 왔다는 말을 듣고 두 대신은 놀라서 맞이했다. 수양대군은 성난 목소리로 황보인에게 다짜고짜 소리쳤다. 대감은 무슨 연유로 종씨를 의심하시오? 나리, 그게 어인 말씀이시오. 소인이 종씨를 의심할 리가 있어? 수양대군은 황보인의 힘없는 말에 한층 목소리를 높였다. 그 무슨 말씀이오? 우리들에게 분경을 금한다 하니 그것이 우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오? 그렇다 하면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선단 말이오? 세종대왕께서도 분경은 불가하다 하셨지만 왕이 즉위하자마자 먼저 종씨를 의심하여 이것을 금한다고 하면 성덕에 누가 되고 또 왕이 고립되어 종친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소? 이는 스스로 날개를 자르는 것과 다름없으니 우리가 나라의 안위와 근심을 함께 하거늘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소? 우리 형제는 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 마음을 다하여 모든 대신들과 함께 힘을 합치자는 것밖에 다른 뜻이 없거늘 도리어 우리가 의심을 받는단 말이오?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형제는 상감께 상소하여 사정을 말할 것이지만 혹 유사의 잘못은 아닌가 하여 먼저 대감께 말하는 것이오. 황보인과 정부는 서슬퍼런 수양대군의 기세에 눌려 겁을 먹고 모르는 양 뒷걸음치며 변명하기에 바빴다. 그렇다면 모르되 수양대군은 슬쩍 노기를 푸는 척하며 말했다. 우리도 그런 줄 알았소. 그렇기에 먼저 대감께 말한 것이오. 한 명의 책략으로 황보인과 정부는 안평대군과 함께 온 수양대군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맥없이 쭈그러들었고 이 일로 대사원 기검만 책임을 지고 중임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이날 형님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던 안평대군은 나오는 길에 수양대군에게 물었다. 형님, 사랑에 있던 그 사람은 누구요? 그 사람 한 명이라고 저 자야. 안평대군이 물은 이유는 오늘 수양대군이 의정부에서 말하는 품이 반드시 책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 까닭이었다. 그가 수상한 자로군. 안평대군은 혼자 생각했다. 이 일을 계기로 수양대군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되어 수양대군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일변 궁중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일변 사랑에 많은 문객을 모았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영의정 황보인이 늙고 무능한 까닭이었다. 황보인이 강건히 대사원 기관의 금분경안을 원래 취지대로 시행하게 했다면 종실은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였을는지 모른다. 후에 좌의정 김종서가 그 말을 듣고 서한을 치며 통탄한 것은 당연하다. 만일 김종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수양대군의 호통 한 번에 움츠려들 리는 없었을 것이다. 후일을 생각건대 그때 대사원 기관의 금분경안은 원래 취지대로 확정되었어야 했다. 그랬다면 수양대군이 궁중에 들어와 어린 임금을 휘두르지 못할 뿐더러 제 집에서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당파나 무사들을 모으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왕이 어린 동안만이라도 그리 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 사신을 정함에 원래 이런 중대한 일에 사신으로 갈 자격은 삼공이나 대군이라야 할 것이니 삼공 중에서는 인물로나 이력으로나 김종서가 가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종친 쪽 대군 중에는 문장으로나 식견으로나 안평대군이 가는 것이 가장 적당했다. 김종서는 수상 황보이니 자기를 청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감히 입을 열지 못하는 심리를 알았다. 이러다간 결국 수양대군에게 빼앗길 것이요 수양대군이 한번 명나라에 가면 반드시 후일의 한 세력을 이룰 것이니 차라리 안평대군이 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이번 사신으로는 안평대군이 가장 합당한 줄로 아뢰오. 이때 상감이 바로 그럼 안평 숙부가 다녀오시오 했다면 일은 그대로 결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왕은 매부되는 영양이 정종을 사신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에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영양위 정종이 어떠하오? 왕의 말에
신하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고 말이 없었다. 수양대군의 관자놀이에는 굵은 핏대가 불끈하였고 전내에는 찬바람이 돌았다. 그러나 수양대군의 위세에 눌려 눈치 보는 사이에 수양대군이 직접 자신이 가겠다고 청한 것이다. 신이 다녀오리다. 이때 우참찬 정인지가 수양대군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줄 알고 지원 사격을 날렸다. 우 참찬 정인지 아래오. 이번 사고면 사례사는 상감께 없어 즉위하시고 처음으로 보내시는 사신이온즉 식견과 이력을 구비한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 지당하오며, 수양대군은 대행대왕 즉위 시에도 황조에 간 일이 있사옵고 또 종실 중에 가장 지위가 높사온즉 수양대군을 보내심이 가장 옳은 줄로 아래오. 이때 좌참찬 허우가 수양대군을 향하여 말했다. 수양대군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는 것은 안 될 말씀이오. 지금 제궁이 빈전에 계시거늘 수양대군이 나라의 종신이 되어 나라를 떠나신다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외다. 허후의 반대도 당연하였으나 아무도 허후를 돕는 이가 없어 결국 정인지의 말대로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가기로 된 것이다. 수양대군은 이날 정인지가 자기를 도와 지원 사격을 날려준 것이 고마워서 그날 밤 미행으로 정인지의 집에 가서 다짜고짜 안으로 들어가 인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대감 나하고 혼인합시다. 이는 일을 같이 하자는 뜻인데 이를 안 정인지는 그러마하고 허락하였다. 이는 정인지가 절개보다는 부귀영화를 따르는 인물이니 수양대군의 러브콜에 순순히 응할 것이라는 권람의 조언을 기억하고 끌어들인 것이다. 수양대군은 공조판서 이사철을 부사로 지편교리 신숙주를 종사로 삼아 영경 3천리 길을 떠나게 되었다. 종사로 신숙주를 택한 것은 이번 길에 재주 있는 지편학사를 제편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는 까닭이었다. 이 밖에 영의정 황보인의 아들 황보석과 좌의정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도 수행원으로 택하였다. 이는 수양대군의 부재 중에 황보인과 김종서가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놓을 심산이었던 것이다. 실상 황보인 김종서는 이듬해 계유년 2월 수양대군이 의기양양하게 명나라에서 돌아올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하고 수양대군이 돌아오는 날 백관을 거느리고 모학원까지 나가 맞이하였다. 명나라에 다녀온 뒤 수양대군은 실로 서슬이 펄했고 그 세력은 더욱 견고해졌다. 황보인, 김종서, 정부는 명색이 삼공이나 수양대군이 두려워 뜻대로 국정을 처리하지 못했다. 중대한 일을 처리할 때에는 승지를 수양대군에게 보내 그 뜻을 물었고 그러지 않아도 수양대군이 날마다 권례에 들어와 모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에 대해 왕도 어찌할 힘이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수양대군의 세력 밑으로 알아서 기어들어가는 이들이 생겼고 반면 수양대군의 횡포에 분개하는 사람도 적잖게 생겼다. 그 우두머리 격은 좌의정 김종서였다. 김종서를 받드는 사람들은 수양대군의 횡포를 막을 대책을 논의하였다. 국상 중임에도 꺼리지 않고 한 달에도 4-5차례나 모학원과 훈련원의 습사장을 열고 크게 주연을 베풀어 모여든 무사를 먹이고 특별히 용력이나 무예가 있는 사람이면 수양대군이 친히 불러 술을 주고 상을 내렸다. 자핫골 수양대군 궁후원에서는 거의 날마다 습사가 있었다. 모학원과 훈련원에서 뽑은 무사들을 모아 활쏘기와 칼쓰기를 익히는 곳이다. 무사를 택하는 것은 한명회가 맡았고 다시 양정, 유수, 홍달손을 거쳤다. 팔도에 날래고 용감한 자들은 다 수양대군 궁으로 모인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인왕산을 등진 수양대군 궁 후원은 대단히 넓었고 활터뿐만 아니라 말 달리는 턱까지 있었다. 습사를 하는 날은 대개 40-50명, 어떤 때는 100여 명이 모이는 때도 있었다. 수양대군은 권람, 한명회, 홍달손, 양정, 유수 등을 거느리고 활터에 나앉았고 흥이 나면 손수 활을 당겨 쏘기도 했다. 수양대군의 활은 백발백중이라 할 만큼 유명하였다. 낭랑 부대부인 윤씨는 몸소 무사들에게 대접할 음식을 차렸고 습사를 마친 후에는 수양대군이 반드시 한명회 이하 신복들과 비밀회의를 했다.
회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어찌하면 황보인, 김종서, 안평대군 무리를 몰아낼까, 무슨 죄명을 씌울까 이런 것들이었다. 그 중에도 당면한 중대 문제는 황보인, 김종서가 수양대군의 정치적 야심을 아는지, 안평대군 궁에 어떤 사람이 출입하는지, 집정들 사이에는 어떤 연락과 내왕이 있는지 등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염탐하는 것은 한명회가 맡았고 양정, 유수 등을 통해 실행되었다. 계유년 1453년 10월 10일 인왕산 아래 수양대군 궁에는 이른 아침부터 무사들이 눈에 띄지 않게 민첩하게 모여들었다. 그중 굵직굵직한 사람들의 얼굴과 눈빛들은 심상치 않아 보였다. 이날 수양대군 궁에 모인 사람은 강곤, 홍윤성, 임자번, 최윤, 안경손, 홍술로, 홍기동, 유형, 민발, 곽연성 등이었다. 권람 한명의 양정, 유수 등은 수양대군 궁에서 전날 밤을 꼬박 세웠다. 이날도 후원에서 습사를 한다 하여 훈련원과 모학원에서 모아들인 무사들이 100여 명이나 모였다. 수양대군 궁은 이날따라 더 시끌벅적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은 근래에 흔한 일이지만 이날은 결판을 내는 날이었다. 황보인, 김종서 이하 그들이 말하는 정적을 제거하고 수양대군이 정난이라는 이름으로 국정을 한 손에 거머쥐기로 정한 날인 것이다. 후원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사들이 술을 마시고 활을 쏘며 즐기고 있었다. 이날은 특별히 술도 많고 안주도 좋았다. 오늘이 그날인 줄을 어중이 떠중이 무사들은 알지 못했다. 다만 어렴풋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장안 대도상으로 거들먹거리고 다니리라 하고 내심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해가 기울어도 수양대군은 두문불출이었다. 한명에도 잠깐 보이는가 싶으면 바로 들어가 버렸다. 웬일이래? 오늘은 도무지 나리가 납시질 않으니.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기나 보. 그즈음 서울 장안에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었다. 세상이 뒤집힌데. 두고 보시오. 해를 못 넘길 테니. 가는 곳마다 수군거렸고 그러면 누가 들어왔느냐 물으면 혹자는 수양대군, 혹자는 안평대군, 간혹 고려 왕씨의 후손이 다시 들어왔는다고도 수군댔다. 정부에서도 이런 소문을 못 들었을 리가 없다. 황보인, 김종서도 수양대군의 행동이 의심스러운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었다. 그 원 숭한 일이야. 설마 어찌하려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누.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설마. 그래도 설마 하는 것이 무기력하고 고지식한 그들의 공통된 심리였다. 오직 김종서가 이를 중대 사안으로 보아 좌참찬 이양, 병조판서 민신, 이조판서 조극관, 내시 김연, 한승 등과 수양대군의 행동을 살피고 만에 하나 병고가 생길 경우에 그 대비책을 논의하였다. 더 나아가 수양대군의 영모 움직임만 포착되면 선제조처를 취할 것까지 의논하였다. 원래 김종서는 정인지를 수상하게 여겨 지켜보고 있었다. 수양대군을 눌러야 한다는 의논을 할 때마다 정인지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중대 비밀회의에는 정인지를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워낙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호인 이양이 그만 이 의논을 정인지에게 누설하고 말았다. 정인지는 곧장 도승지 강맹경을 시켜 수양대군에게 밀고 했다. 결국 이것이 수양대군에게 난을 일으킬 빌미를 주고 말았다. 황보인, 김종서 등이 수양대군을 배척하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수양대군 측은 한 발 더 나아가 어린 주상을 패하고 안평대군을 옹립하려 한다고 천하에 내어놓을 가장 그럴듯한 명분을 조작하고도 남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둘러 10월 초열흘 날 거사하기로 계획한 것이다. 무사들이 후원에서 날이 저물도록 술 마시고 떠드는 동안 수양대군 궁의 깊숙한 큰 사랑에서는 한명회, 권람, 홍달손, 송석손 등 주요 인물들이 모여 비밀회의를 했다. 의논의 주제는 이 계획이 누설된 듯하니 어찌할 것인가였다. 뭐 누설되었기로 무서울 것 있소? 저놈들은 다 합해도 9놈이고 9이래야. 그중 김종서 한 놈이 좀 무섭지. 김종서 한 놈만 제거하면 다른 놈들은 손도 댈 것이 없을 것일세. 수양대군의 얼굴은 술에 취한 듯 붉었다. 9놈이라 함은
황보인, 김종서, 이양, 민신, 조극관, 윤처공, 이명민, 원구, 조번을 가리킨 것이다. 그까짓 김종서 놈은 이 주먹 하나면 납작하게 만들고 말지요. 소인, 지금 당장 가서 처치하고 오리까? 호기를 부리며 냉큼 나서는 것은 홍윤성이었다. 아니외다 나리. 일이 그러하지 아니하외다. 저놈들로 말씀하오면 비록 힘은 없다 해도 아직까지 뒤에 상감마마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만일 우리 꾀를 알아챘다면 반드시 무슨 계책이 있을 것이니 섣불리 하다가는 일은 안 되고 공연히 역적으로 몰릴 터이니. 송석손의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홍윤성이 거무튀튀한 얼굴에 핏대를 돋우고 팔을 뽐내며 말했다. 아니, 여보시오, 송생원, 대체 무슨 말이오? 대사를 시작하는 마당에 그런 방정맞은 말법을 어디서 한단 말이오? 역적이라니, 황보인, 김종서 놈들이 역적이지 누가 역적이란 말이오? 그래, 우리 나리가 역적이시란 말이오? 어디 말 좀 해보시오. 송석손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덤벼드는 것을 유영과 민발이 말렸다. 이봐 홍선달, 그런 것이 아니오. 어디 그런 말인가. 자, 참으시오, 참아. 홍윤성을 뒤로 물러앉히고 나서 말했다. 홍선달 기계도 장하오만 송석사의 말도 이치가 없지 아니한 줄 아오. 저놈들이 취할 길은 상감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으니 그놈들에게 좋은 일 시키지 말고 나리가 먼저 상감께 저놈들이 역모를 한다는 말을 사래고 왕명을 받아 당당하게 저놈들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하외다. 유형, 민발의 말은 그런대로 이치에 맞는 듯했다. 홍윤성의 호통에 분을 참고 얼굴이 울그락부르락하던 송석소는 유형, 민발의 말에 겨우 살아나 고개를 들며 말했다. 예, 그러하외다. 지금 유참봉 민진사의 말이 바로 소인이 하려던 말이외다. 소인이 어디 역적 소리 듣는 걸 무서워하거나 목숨을 아낄 리가 있사오니까. 홍윤성은 더 하고 싶은 말을 참느라고 넓적코만 실룩거렸다. 홍윤성은 그저 홀로 철 여의 하나를 들고 나서서 황보인, 김종서를 혼자 해치우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 생각했다. 유형, 민발의 말에 수양대군도 마음이 솔깃하였다. 곧 권례로 들어가 상감께 황보인, 김종서의 무리가 역모한다는 말을 사려고 당당히 왕명을 받아 천하를 호령한다면 진실로 번듯한 모양새인 것이다. 일동의 마음은 자연 움츠러들었다. 아무튼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공을 세우고 싶은 것이다. 그때 뜬금없이 홍술로가 나서며 북문 밖으로 나가서 제기를 도모하자는 소극적 입장을 내어 좌중을 아연실색해 했다. 그의 말을 모두 비웃었지만 속으로는 겁도 났다. 사기가 꺾이는 눈치가 보이자 한명회가 수양대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거 이러다가는 안 되겠소이다. 작사도방, 삼년불성이라고 이러다간 해만 다 지고 말 터이니 나리가 뜻대로 결정하시오. 사람들의 시선은 수양대군에게로 쏠렸다. 수양대군의 눈은 허공을 바라보며 숨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도 마음에 주저함이 있는 것이다. 한명회의 말에 홍윤성은 기고만장하여 일동을 노려보고는 분연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이러다간 죽도 밥도 안 될 것이외다. 일단 해보는 게지. 여기 앉아서 해가 지도록 이러쿵저러쿵 말만 하다가는 그야말로 역적 소리만 듣고 목이 달아날 것이외다. 다들 싫거든 소인이 혼자 나가서 그 늙은 놈들을 모조리 처치해버리겠소. 그의 말에 살기가 돌았다. 이 통의 수양대군도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가자. 활시위를 떠난 살이 다시 돌아오는 법은 없다. 송석손, 유형, 민발은 수양대군의 소매를 붙들어 만류하였다. 날이 안 됩니다. 이러다간 대사는 안 되고 봉변만 당할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마침내 흥분이 극에 달하였다. 평소에 저마다 앞장설 듯 큰 소리치던 자들이 정작 일을 시작할 때가 되자 모두 겁나서 슬슬 꽁무니를 빼는 것이 심히 못마땅했다. 비켜라. 너희들이랑 가서 관사에 일러 바쳐라. 내가 억지로 너희들더러 따르라는 것은 아니다. 나를 따르기 싫은 놈들은 가라. 대장부가 죽으면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이야. 나 혼자 갈 테니 놓아라. 수양대군은 벽에 걸린 활을 떼어 어깨에 메고 칼자루를 손에 쥐며 말했다. 어느 놈이나 고집만 세서 갈팡질팡하다. 기회를 놓치게 하는 놈이 있으면 우선 처벌할 테니 그리 알아라. 그리고는 옷을 붙드는 송석손, 유형, 민발 등을 발길로 걷어차고는 녹이 등등하여 중문으로 뛰쳐나갔다.
이때 부인 윤 씨는 손수 갑옷을 내어다가 입혀주었다. 수양대군이 임은 한 사람을 데리고 대문을 향하여 나가니 이를 본 이들은 어안이 벙벙하였다. 그중 한 명애가 분별하여 명령했다. 나리가 혼자 가시니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누가 뒤를 따라야지. 한 명애는 홍윤성에게 먼저 김종서를 염탐하라 하고 권원, 권람, 한석이 한명진에게는 돈 의문 위에 매복하고 있다가 수양대군을 돕게 하고 감순 홍달손에게는 밤이 깊더라도 무사들을 한 곳에 모아 지휘를 기다리게 하고 양정, 유수, 홍순손에게는 수양대군을 따라 김종서의 집으로 가게 하였다. 그리고 한 명의 본인은 수양대군 궁에 남아서 철여의와 비수 등 병장기를 나누어주고 계엄령까지 내렸다. 오늘 밤 거사를 치를 테니 각자 힘을 다해 싸우라. 공에 따라서 높은 벼슬과 많은 녹을 줄 것이요. 만일 명을 어기거나 겁내어 달아나거나 적당에게 밀고 하는 자가 있으면 군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요. 한 명의 말을 듣고 어중이 떠중이 무사들 중에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며 기뻐하는 자도 있고 대부분은 눈이 휘둥그레지고 덜덜 떨며 혼비백산하였다. 아이고, 이곳이 역적놈의 소굴이었구나. 누가 이렇게 무서운 일 하려고 이곳에 왔던가. 술 먹는 맛에 옷가지나 용돈이나 얻어쓰는 맛에 수양대군 궁의 문객이라고 거들먹거리는 맛에 왔던 것이다. 슬며시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려는 작자도 있었다. 한 명에는 이 오합지졸이 겁나서 달아날 구멍만 찾는 눈치를 보고 강문을 굳게 닫아 일절 출입을 금했다. 이것만으로 안심이 안 된 한 명에는 100여 명 무사의 명부록을 들고 돌아가며 일일이 수결토록 했다. 수결두는 손은 떨렸지만 감히 거절하는 사람은 없었다. 수결이 끝난 뒤 한 명에는 여러 무사를 향하여 격려와 위협을 섞은 일장 훈시를 하였다. 이제 우리는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게 되었소. 성사가 되면 원훈이 될 것이요. 패하면 이 명부록은 역적의 명부록이 될 것이요. 지금 왕자께서 역적 괴수 김종서를 잡으러 가셨으니 무사히 돌아오시면 우리 일은 8분이나 성사가 된 것이요. 지금부터 성사가 될 때까지는 군법을 시행할 것이니 그리하오. 사람이란 죽을 죄라도 저지르기 전이 무섭지. 일단 저지르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법이다. 그렇게 겁이 나서 허둥지둥 쩔쩔매던 무사들도 명부록에 수결하고 나서는 다들 기운이 살아 얼굴에 푸른빛이 스러지고 기고만장하여 주절됐다. 수양대군 부인 윤 씨는 무사들을 위하여 손수 음식을 만들어 저녁을 대접했다. 한명회가 이런 말을 무사들에게 전하매 무사들 중에는 부인의 정성에 감동하여 죽기로써 은혜를 갚는다고 맹세까지 하는 이도 있었다. 해는 인왕산으로 넘어가고 10월 초열을 달은 송편보다도 조금 더 배가 불러서 큰 변이 일어나려는 서울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서대문 밖 김종서의 집은 평소 같으면 어느 날이나 문객이 떠날 날이 없었다. 의정부 좌의정이라는 서슬푸른 정승인 까닭도 있거니와 삼척동자나 막벌이꾼에게 물어도 지금 조선에 제일 가는 양반은 김종서였다. 영의정 황보이는 이름뿐이요. 사실상 영의정은 김종서라고 다들 말하였다. 안평대군도 존경심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몸소 김종서 집을 찾아 경의를 표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수양대군에게 김종서가 안평대군을 추대하여 사직을 위태롭게 한다는 구실을 준 것이다. 김종서는 그야말로 나가서는 장수요, 들어와서는 정승이었다. 두만강가 야인을 물리쳐 육진을 완성한 공로는 조선이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때에도 좀것들은 김종서의 공을 시기하여 여러 가지로 육진 개척이 불가함을 말하며 김종서를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무리로 몰아버리려 하였다. 그러나 마침 세종대왕 같은 밝은 임금을 만났기에 죄를 면하고 공을 온전히 세웠던 것이다. 그렇기에 김종서가 육진 성쌓기를 끝내고 개선하는 날에 세종대왕은 내전의 잔치를 베풀어 그 공로를 치하했다. 문종대왕이 승하하면서
어린 세자를 부탁하며 가장 크게 믿은 것도 김종서였다.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변성에 일장검 짚고 서서 긴 바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이런 노래를 부른 김종서의 작은 몸은 일신이 의기요 담이었다. 최근 시절이 하도 수상하여 김종서 집에 출입하던 문객들도 발을 끊었다. 어찌 될지 모르는 판국에 섣불리 어느 권문세가에 출입하느니 가만히 숨어서 시세를 엿보다가 이길 듯한 편으로 가서 달라붙는 것이 가장 약은 수였다. 김종서는 이날 대궐에서 물러나온 후로 아무도 찾는 이가 없으니 안에서 어린 자손들을 데리고 놀고 있었다. 아들 승규가 신복되는 신사면 윤광은과 함께 사랑마당과 대문 안팎을 거닐며 살피고 있었다. 해가 금화산 위로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홍윤성이 터덜거리고 찾아왔다. 승규는 홍윤성이 수양대군 궁 문객임을 알기에 노려보았다. 이놈 수상한 놈이다. 신사면 윤광은 두 사람도 홍윤성이 불쑥 나타난 것이 이상하여 애워쌌다. 홍윤성은 그 눈치를 알지만 시침이 떼고 가장 호기 있게 물었다. 춘부대감 계시오? 계시오. 승규는 대면대면하게 답했다. 내가 춘부대감을 뵙고 긴히 여쭐 말이 있으니 춘부대감께 그렇게 여쭈시오. 가친이 안에 누워 계신 모양이오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내게 말하시오. 내가 대신 여쭈어 드리리다. 곁에 있는 신사면 윤광은도 언제라도 제압할 준비를 했다. 양화도 나루에서 배 잘 건네주지 않는다고 나룻배에 뛰어오르는 길로 굵은 상아떼를 엿가락 분지르듯 세 마디에 분질러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흐지부지 죄를 면하고 수양대군 궁의 기난 식객이 되었다는 홍윤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아니요, 그렇지 아니하외다. 꼭 대감을 뵙고 할 말이기에 그러는 것이지. 지금 나라와 대감의 일신에 큰일이 날 기미를 알기에 내 비록 벼슬 하나 없지만 그런 일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온 것이요. 그 외에 다른 뜻이 없으니 만일 대감을 뵙지 말라고 하면 그냥 가지요. 홍윤성의 이 말은 넉넉히 승규를 움직였다. 승규는 윤성을 밖에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 앞에 아뢰었다. 홍윤성이란 자가 아버지를 뵙고 긴히 여쭐 말씀이 있다고 왔습니다. 홍윤성? 그 힘쓴다는 자 말이냐? 김종서는 호기심이 생기는 듯 웃었다. 나이는 70이 넘었지만 백발. 동안에 이 하나 빠지지 않도록 정정하고 몸은 작지만 목소리는 쌩쌩했다. 네, 양화도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자입니다. 그 자가 수양대군 궁에 다닌다는데 어째 왔소? 글쎄 올시다. 수상합니다. 그래도 국가대사여 또 아버지 몸에 큰일이 나겠기로 그 말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아주 태연하고 몸에 무슨 흉기를 지닌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흉기를 가졌기로 제가 어찌하겠느냐만 불러드리려무나. 어디 그놈이 얼마나 힘을 쓰나 한번 시험이나 해보자. 우리 만동이하고 한번 힘이나 겨루어 볼까? 김종서는 유쾌한 듯 껄껄 웃었다. 만동이는 4살 먹은 승규의 둘째 아들이다. 김종서는 수양대군이 자기를 가장 큰 원수로 아는 줄 잘 알고 따라서 자기의 목숨을 엿보는 사람이 가까이 올 줄을 모름이 아니나 그런 것은 호랑이 김정승을 두렵게 할 만한 것이 되지 못했다. 홍윤성은 초면이요 의심스러운 자기를 안방으로 들이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혹 자기를 없애려고 어디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닌가?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절제 김종서는 그렇게 사람을 속일 녹록한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고 다시 기운을 차려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 들어서자 홍윤성은 샛별같이 광채가 나는 김종서의 눈과 마주쳤다. 홍윤성은 그만 호랑이 눈살 맞은 토끼 모양으로 전신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처럼 김종서의 눈빛은 매서웠다. 자네가 힘을 쓴다지? 황송한 말씀이에다. 꿇어앉는 윤성의 만건편자에 땀방울이 맺혔다. 이때 종서의 어깨에 매달려 놀던 만동이가 쏜살같이 윤성에게로 달려가더니 고사리 같은 손으로 윤성의 왼편 따귀를 한번 때리고는 이놈! 하고 호령을 한다. 윤성은 하도 어이없어 어리둥절했다. 그러나 바로 분통이 치밀어 올랐다.
윤성은 만동을 흘겨보고 부두득 이를 갈았다. 자네, 이런 때에 이기는 법을 아는가? 김종선은 껄껄 웃으며 만동은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윤성을 가르치는 듯 물었다. 윤성은 분을 삭히느라 침만 꼴깍 삼키고 말이 없었다. 김종선은 윤성의 낯빛이 울그락푸르락 하는 걸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는 다시 벽에 걸린 활 2개를 내어놓으며 말했다. 어디 이것 한번 당겨보게나. 홍윤성은 분한 김에 한 활을 들어 힘껏 당겼다. 2 팔을 벌려서 마주 당겼을 때 와지끈 소리가 나며 활이 부러졌다. 윤성은 부러진 활을 방바닥에 내던졌다. 과연 장사로세. 어디 이것도 한번 분질러 보게나. 못 분지르면 벌주를 내릴 것이고 분지르면 내가 상으로 술 줌세. 김종선은 껄껄 웃으며 술을 내오라고 분부하였다. 윤성은 2째 활을 받아 지그시 당겨보았다. 윤성의 팔은 떨리고 나체는 핏대가 섰다. 활은 거의 타원형을 이루도록 벌어지고는 다시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윤성은 2 무릎을 세우고 있는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겼다. 그러나 팔이 떨리고 관자놀이에 핏대만 터질 듯 불뚝불뚝 일어설 뿐이요. 활은 꼼짝도 않고 도리어 주춤주춤 뒤로 물러오려 하였다. 마침내 윤성은 참다 못해 활을 방바닥에 내려놓고 말했다. 시생 벌주 먹겠소이다. 소매로 이마의 땀을 닦았다. 과연 장사로군. 종선은 어린 첩 도림나를 나오라 하여 윤성에게 술을 치라 하였다. 도림나는 종서가 야화라고도 불렀다. 야화는 술을 따라 홍윤성에게 권하였다. 홍윤성도 야화의 말은 들었던 터라 감히 바로 보지는 못하고 술을 마시느라고 고개를 드는 채하며 2-3번 야화를 보았다. 장사가 작은 잔으로 양에 차겠느냐? 네 주발을 가져다가 10잔만 가득가득 권하여라. 종선은 홍윤성에게 술을 권했고 윤성도 사양 않고 주는 술과 안주를 다 받아 먹었다. 장사다. 종선은 한 번 더 윤성을 칭찬하였다. 윤성은 종서에게 긴히 할 말이 있어 왔다고 했으나 아무 말도 않고 가버렸다. 그자가 아버지께 긴히 여쭐 말이 있다고 하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줄 알았다면 그놈을 잡아둘 걸 그랬습니다. 네가 그자를 잡아둘 근력이 있더냐? 이것 봐라. 이 야인의 활을 대번에 분질렀어. 이것은 못 분지르기는 했다만. 그놈만 못해요? 그놈이 못 분질렀다는 것을 제가 분질러 보겠습니다. 어디 분질러 보아라. 승규는 아버지에게서 활을 받아 2번 통통 줄을 올려보고 어깨를 슬쩍 뒤로 젖히며 활짝 벌렸다. 마침내 탕 소리를 내며 활 시위가 끊어지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활동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집안에 장사를 두고도 내가 몰랐구나. 지금도 우리 조선에 장사가 없다고 하느냐? 종선은 너무도 장쾌하여 파안일소하며 야화에게 술을 내오라 하여 승규에게 상으로 석잔을 주었다. 홍윤성이 돌아간 뒤에 김종선은 무엇인지 형언할 수 없는 비감함을 느꼈다. 바로 그날 저녁상을 받았을 때였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아버지, 수양대군이 오셨습니다. 무엇이? 누가 왔다고? 종선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평대군은 여러 번 찾아왔지만 수양대군은 올 까닭이 없는 것이다. 수양대군이 오셨습니다. 수양대군이 오셨어? 안평대군이 아니고 수양대군이? 수양대군이하여 대궐에서 나오는 길인지 관복을 입고 오셨어요. 웬 수상한 놈을 2-3명 데리고 왔습니다. 모두 험상궂은 놈들입니다. 사랑으로 들어오라 하여도 날이 저물었으니 들어갈 새는 없다고 아버지께 무슨 긴히 하실 말씀이 있으니 잠깐 밖으로 나오시라고. 어째 수상합니다. 아까 홍윤성이 왔던 일도 그렇고 아버지 오늘 조심하셔요. 승규는 야화와 함께 종서에게 관복을 입혔다. 왜 오셨을꼬? 그래 무슨 일이라고는 말이 없더냐? 저녁상도 밀어놓고 승규의 부축을 받아 종서는 안 중문을 지나 대문 안 넓은 마당으로 나왔다. 바깥은 그리 어둡지는 않았다. 수양대군은 양정, 유수, 이문을 뒤세우고 우두커니 대문 안에 서 있었다. 종서는 허리를 굽혀 수양대군에게 예를 갖추고 수양대군은 읍하여 대신에게 답례하였다.
종서의 좌우에는 승규와 신사면, 윤광은이 옹의하고 서서 마치 대진하는 것 같았다. 나리가 이렇게 누옥에 왕림하시니 소인의 생광이 비길 데 없사외다. 대단히 황송하오나 잠깐 들어오시지요. 종서가 수양대군을 사랑으로 인도하려 하나 수양대군은 손을 흔들어 막고 말한다. 이렇게 늦은 시각에 찾아 미안하오. 날이 저물어 성문을 닫을 때가 되었으니 들어앉을 수는 없소. 그런데 대감 집 좋으시오. 집은 후일 와서 다시 보려니와 잠깐 대감에게 물어볼 말이 있어서 왔소이다. 아니, 여기 서서 한마디만 물어보면 그만이외다. 수양대군의 말은 어째 두서가 없다. 김종서가 굳이 권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여 사랑마당까지는 들어왔으나 방에는 들어오지 않고 수양대군은 겨우 말머리를 찾은 듯 말했다. 저 영흥 부인 일 말이오. 영흥 부인이 동네 원정에 갔다고 해서 종부사에서 말들이 되는 모양인데 대감 무양은 어떠시오? 좀 싱거운 듯 승규와 좌우에 선 사람들을 바라본다. 영흥대군은 세종대왕의 막내 아들로 가장 사랑받던 아드님이다. 영흥대군의 부인 송씨가 성태를 못한다 하여 나인을 데리고 동네 온정에 목욕을 갔다고 해서 대간이 시비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때라. 수양대군이 이 일을 빌미로 말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수양대군이 이만한 일로 온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수양대군도 제 말이 멋쩍은 듯하여 관복과 사모를 만진다. 애초에 수양대군은 무사복장으로 나가려 했으나 한명회의 계책에 따라 홍윤성이 김종서의 상황을 탐지하고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방금 권례에서 나온 듯한 차림새로 바꿔 입은 것이다. 수양대군은 사모를 바로 쓰려는 듯하더니 사모뿔에 꽂은 대목이 부러져 땅에 떨어졌다. 이게 웬일인고? 이게 왜 부러진단 말인고? 어허, 괴이한 일이로군. 수양대군은 부러진 사모뿔을 손에 들고 흔들었다. 실은 괴이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는 한명회가 수양대군에게 준 꾀였다. 만일 승규가 종서의 곁을 떠나지 않거든 사모뿔을 떨어뜨려라. 그리하면 반드시 종서가 승규를 시켜 가져오게 하리라. 이렇게 꾀를 낸 것이다. 승규가 종서의 곁에 있고는 양정과 유수, 이문이 협력하더라도 종서를 당하기 어려운 줄 안 것이다. 종서는 그 꾀를 알 리가 없다. 그러나 왕자가 집에서 사모뿔을 분질렀으니 일각이라도 주저할 수가 없어서 곧 자기 것을 빼어서 수양대군에게 주었다. 황송하오나 이것을 꽂으시지요. 수양대군은 개교가 틀어지는 걸 보고 종서가 주는 사모뿔을 받아들고 사모에 꽂아보더니 아무리 꽂으려 하여도 안 꽂아지는 듯 쇼를 하고는 얼굴을 찡그린다. 허, 이것이 맞지 않소이다. 좀 굵은 것 같소. 원 들어가야지. 얘야, 내 들어가서 다른 것을 하나 내다 드려라. 내 참, 그게 그리 굵단 말인고. 승규는 지금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것은 마치 아버지를 위험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는 듯 불안했다. 사모 뿌리면 다 마찬가지지. 그렇게 굵어서 안 들어가는 법이 어디 있담. 승규는 수양대군과 그 좌우에 선 불량한 자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아버지 말을 못 들은 듯이 움직이려 하지 않고 곁에 있는 신사면, 윤광 두 사람을 눈질하여 바라보았다. 종서는 승규가 주저하는 걸 보고 그 뜻을 모르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라도 체면을 차리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아비의 명령을 아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차마 듣기 싫었다. 하여 김종서는 승규를 재촉하였다. 어서 내어다가 드리렴. 있는 대로 여러 개를 가져오너라.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겠지. 승규는 난처했다. 수양대군이 이 밤에 온 것이 결코 심상치 않은 일인 것이다. 아까 홍윤성이 다녀간 것이나 또 지금 수양대군이 불량하게 생긴 자들을 데리고 와서 들어앉지도 않고 사모뿔을 분지른 것이나 모두 수상하기만 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명을 어길 수도 없었다. 승규는 사면, 광은 두 사람에게 한 번 더 의미 있는 눈길을 주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사면, 광은 두 사람은 승규의 뜻이 자기들에게 종서의 곁을 지키라는 것을 알고 전보다 한 걸음씩 다가들어 종서를 옹위하고 섰다. 글쎄, 영흥대군 부인이 동네 온정에 가신 일은 소인도 들었소만
종실 일이니 정부에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없으니 나리께 여쭈려고 하였습니다. 종서는 잠시 대답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말한다. 이러는 동안에도 수양대군은 계속 기회를 엿본다. 승규가 다시 나오기 전에 해야 할 텐데 종서가 그 샛별 같은 눈빛으로 자기의 눈을 마주보는 동안 수양대군도 수족을 놀릴 수가 없었다. 그처럼 종서의 눈빛은 사람의 폐부를 꿰뚫어보고 매의 눈처럼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사방을 살피는 듯했다. 수양대군은 일생의 이때처럼 어떤 이의 위험에 눌려본 적이 없었다. 그 압박은 다만 종서의 눈빛과 위풍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옳지 못한 것이 옳은 것을 대할 때에 당하는 꿀림이 수양대군을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다. 내가 죄 없는 사람, 지극히 옳은 사람을 해치려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번개같이 지나갈 때에는 수양대군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수양은 움츠러드는 마음을 털고 최후의 결심을 하고는 신사면 윤광은을 향하여 말했다. 대감께 은밀히 할 말이 있으니 자네들은 잠깐 저리로 가게. 사면과 광은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서너 걸음 물러섰으나 다시 우뚝 섰다. 수양대군은 소매에서 편지 한 장을 내어 김종서 앞에 내밀었다. 여기 편지 한 장이 있으니 이것을 좀 봐주시오. 그건 무슨 편지오이까? 보시면 자연 알지요. 대감께 오는 편지면 청하는 편지밖에 있겠소. 종서가 편지를 받아드는 걸 보고 수양대군은 껄껄 웃었다. 종서는 의심 없이 편지를 떼어 달빛에 비추어 읽었다. 10월 초 열흘 달빛은 촛불 못지않게 밝았다. 왼편으로 돌린 종서의 얼굴에 달빛이 가득히 차고 사모태가 번쩍번쩍하였다. 실로 갸륵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달빛에 비친 종서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수양대군은 오른손을 번쩍 들었다. 이것은 군호였다. 수양대군이 오른손을 드는 것을 보고 이모는 옷 속에 숨겼던 철 여의를 번개같이 들어 김종서의 뒤를 강타하였다. 김종서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막으려 하였으나 두 번째 충격에 사모와 더불어 쓰러지며 달빛 아래 붉은 얼룩을 남겼다. 쓰러지면서도 김종서는 수양대군을 한번 흘겨보고 힘없이 말했다. 나리, 이런 법은 없소. 그 순간 승규가 안에서 뛰어나왔다. 승규가 나오는 길로 손을 들어 이문을 내동댕이 치니 이문은 땅바닥에 코를 박고 서너 걸음이나 미끄러졌다. 이놈! 승규는 몸을 날려 이문을 제압하였다. 그러나 이러는 동안에 신사면 윤광은은 양정과 유수에게 당하여 쓰러지고 말았다. 유수가 쓰러진 종서에게 달려들 때 승규는 이문을 버리고 철 여의를 들고 유수를 공격했다. 역정놈아! 너도 그 자리에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하늘이 무심하지 않은 줄 알아라! 수양대군을 흘겨보고는 승규는 대드는 유수의 칼을 슬쩍 몸을 비켜 피하고는 철 여의를 들어 유수의 칼든 팔을 가격하니 칼은 소리를 내고 땅바닥에 떨어졌다. 승규와 유수가 겨루는 틈을 타서 양정이 종서에게 달려들었다. 승규는 오직 한 길밖에 없었다. 손에 들었던 철 여의를 양정을 향하여 내던지고는 자신의 몸으로 종서를 덮었다. 이 역정놈아!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그냥 두지 않으리라!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양정의 칼이 승규를 덮쳤다. 이 역정놈아 하고 원수갚기를 맹세한 것은 바로 수양대군이었다. 승규의 도끼 오른 표정과 말에 수양대군도 잠깐 소름이 끼쳤다. 그러나 이내 양정의 칼이 승규마저 쓰러뜨리니 수양대군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다. 김종서, 김승규, 신사면, 윤광은이 쓰러져 있고 유수도 한 팔이 꺾인 채 땅 위에서 몸을 비비꼬고 있었다. 수양대군은 한 번 더 둘러보고는 몸을 날려 말에 올랐다. 되었네. 가세. 수양대군의 한복자락이 달빛에 펄럭였다. 양정은 수양대군을 뒤따라 말에 올랐고 말발굽 소리를 내며 대문으로 나갔다. 나를 어찌하고 다들 가오. 유수의 가느다란 목소리를 수양대군도 들었지만 대사를 앞두고 시간을 지체할 마음은 없었다. 양정은 유수를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잠시라도 수양대군에게서 떨어졌다간 전공이 물거품이 될 것이니 바로 잊었다. 두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여 서대문을 향하여 말을 내달렸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고 조용해진 뒤에야 종서집 노복들이 정신이 돌아와 혹은 마루 밑에서 혹은 아궁이 속에서 엉금엉금 기어나왔다. 그제야 온 식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다. 그들은 벼락 맞은 모양으로 한동안 얼이 빠져 있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행복해져요.